안녕하세요. 오토데스크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진철입니다. 오늘과 내일 양일에 걸쳐서 맥스 스크립트를 어떻게 활용하고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맥스 스크립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기초 강좌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좌는 맥스 스크립트를 처음 접하시는 분이나 맥스 스크립트를 접하고 난 후에 약간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내용을 갖고 내일 있을 강좌를 들으시면은 아마 더 빨리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오늘 진행 순서인 아젠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사용하는 이 3D 응용 프로그램이죠. 3D Max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요. 그 이후로 맥스 스크립트를 본격적으로 사용하는 명령어들, 변수나 if문, for문, 함수 등과 같은 이런 사용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오늘 배울 이 모든 내용을 갖고 이 맥스 스크립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아주 간단한 툴을 만드는 내용을 갖고 얘기를 드리고 오늘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완성될 툴을 먼저 보여드리고요. 어떻게 이 툴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3D Max로 일단 가서요. 완성된 이 스크립트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맥스 스크립트 메뉴에서 맥스 스크립트 에디터라는 걸 열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완성시켜 놓은 스크립트가 있는데 이 스크립트를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간단한 UI에 가운데 버튼이 하나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아주 간단한 스크립트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UI 같은 경우도 최소한 간결하게 만들었습니다. 버튼 한번 눌러볼까요? 네,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사각형이 배열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가로 세로 이렇게 20개 이 사각형이 박스가 정렬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높이 값인 Y 값에 랜덤한 값으로 이렇게 들쭉날쭉한 모양을 갖고 있죠. 그리고 오브젝트 색 같은 경우에는 제가 특별하게 지정하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3D Max에서 나오는 기본 색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툴은 3D Max에서 이제 가장 간단하게 툴을 만들 수 있는 가장 간단한 기능으로 툴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능이고 이제 이 툴을 만들기 위한 과정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우리가 사용하는 이 3D 프로그램, 응용 프로그램이죠. 3D Max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이제 가장 기본적인 단위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를 비유하게 되면은 보통 이 차를 만드는 방법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차를 만들려면 일단 여러 가지 공학적인 내용들을 알아야 되겠죠. 뭐 기계공학이라든가 공기역학이라든가 뭐 이런 많은 이론적인 내용들을 갖고 이제 엔지니어들이 차를 설계하고 만들어 나가기 시작을 하죠. 이런 응용 프로그래밍도 마찬가지예요. 이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많은 수학적인 개념들이 도입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가상 3D 공간 안에서 이런 여러 계산들이 이루어져서 저희가 사용하는 뭐 무브라든가 로테이션, 스케일,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사용이 되어지는 거죠. 이런 이론적인 수학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이제 프로그래머들이 C나 C++ 같은 이 프로그램 언어로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기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완성된 프로그램에 이제 UI라든가 이제 차로 말을 하자면은 이제 외관이 되는 거죠. 외관 디자인을 깔끔하게 해서 UI 디자인을 깔끔하게 해서 이 완성된 프로그램에 덧입히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3D Max와 같은 이제 응용 프로그램이 완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보통 차를 타다가 보면 이제 조금 더 빠르게 달리고 싶고 멋있게 보이고 싶고 막 그런 욕망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보통 튜닝을 하게 되는데 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튜닝 역할을 하는 게 바로 API, SDK라고 불리는 이 소프트웨어 개발 툴이라고 하고요. 3D Max 또한 이런 기능이 있는데 이를 간단하게 이제 맥스 스크립트라고 말을 보통 하고요. 그 다음에 뭐 C++로도 할 수가 있고 파이썬 같은 걸로도 할 수가 있죠. 맥스 스크립트 사용해서 이제 여러 가지 기능부터 외관까지 이제 3D Max에 이제 튜닝을 하게 되는 건데 이렇게 해서 나온 것들이 이제 저희가 많이 부르는 플러그인이라든가 아니면 뭐 스크립트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이제 플러그인이나 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맥스 안에서 뭐 모델링부터 시작을 해서 뭐 FX, 애니메이션, 렌더링에 이르는 과정까지 전반적으로 3D Max에 대한 기능들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는 이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3ds Max의 맥스 스크립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이 맥스 스크립트는 무엇인가? 자,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이제 3ds Max를 키게 되면은 저런 UI를 갖고 UI에 연결이 된 버튼이라든가 명령어들을 실행을 해서 저 스피어라든가 오브젝트를 만들게 됐었죠. 그렇지만 이제 이런 접근법도 있지만은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스크립트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제가 뭐 굳이 이런 명령어 버튼을 누른다든가 어느 카테고리에 들어가서 이런 명령을 실행을 한다든가 이런 과정 없이 제가 알고 있는 명령어를 스크립트로 치게 되면은 그 기능들이 바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3ds Max에서 사용했던 모든 명령어들을 이런 스크립트 형태로 명령어들을 실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빠르게 명령어들을 접근할 수가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명령어들을 섞어서 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맥스 스크립트를 사용하실 때 맥스 안에서 이제 두 가지 윈도우를 사용하시게 되는데 3ds Max에서 이 메인 메뉴에 가시면은 맥스 스크립트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빨간색 가운데 보시면 빨간색 이렇게 사각형 표시가 되어 있는데 맥스 스크립트 리스너하고 맥스 스크립트 에디터 이 두 창을 가지고 3ds Max 안에서 맥스 스크립트를 실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3ds Max로 돌아와서 이 두 창을 어떻게 열고 실행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 맨 처음에 오셔가지고 이 맨 위에 보시면은 이 메인 메뉴들이 있는데 이 맨 끝에쯤에 보시면은 이 스크립팅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간쯤에 보시면은 맥스 스크립트 리스너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 맥스 스크립트 에디터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두 창을 꺼내시면은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창 두 개가 띄워집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맥스 에디터 창에서 맥스 스크립트가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리스너 창을 이렇게 줄여놓고요. 일단 간단하게 박스 가로 열고 닫고 한 칸 띄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줄에 스피어라고 또 하나 이렇게 해놓죠. 자, 여기서 이제 이 스크립트를 실행을 하시면 되는데 실행을 한번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지금 총 4줄로 되어 있는데 이 4줄을 한꺼번에 실행을 하느냐 아니면은 한 줄 한 줄 실행을 하느냐 이 차이인데 한 줄 한 줄 실행을 할 경우에는 Shift 엔터를 누르시면 됩니다. 제가 원하는 줄에 가서 Shift 엔터 누르시면 이렇게 박스가 나타나죠. 중간에. 그리고 스피어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스피어 줄에 와서 Shift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스피어가 만들어집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한 줄 한 줄 실행하는 걸 원치 않고 한꺼번에 실행을 하실 때에는 컨트롤 E를 누르면은 이렇게 한꺼번에 명령어가 실행이 됩니다. 이 명령어가 실행이 됨과 동시에 맥스 리스너 창에 이렇게 박스가 만들어졌다, 어느 위치에 만들어졌다, 스피어가 어느 위치에 만들어졌다, 이런 정보값들이 뜨게 돼요. 그래서 이 맥스 에디터에서 나온 결과물의 최종 이 값들이 이 맥스 스크립트 리스너 창으로 띄워지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실행해 볼까요? 컨트롤 E로 전부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한꺼번에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리스너 창에 가시면 이렇게 두 줄, 아웃풋이 어느 위치에 어떤 오브젝트가 만들어졌다는 정보값이 뜨죠. 이렇게 맥스 리스너는 제가 실행한 이 맥스 스크립트 결과값을 출력을 하는 창이고요. 이 맥스 스크립트 에디터는 제가 원하는 스크립트를 써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맥스 스크립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맥스 스크립트를 어떤 방법으로 사용을 하고 활용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간단하게 이 맥스 스크립트를 작성을 했는데 한 줄 한 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첫 번째 줄은 맥스 안에서 박스를 생성을 하라는 그런 명령어고요. 만약에 이 박스 명령을 실행을 하면은 달러바 박스 001이라는 맥스가 이제 고유한 오브젝트가 생기면서 고유한 이름을 주는데 보통 이 달러 박스 001, 002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지금 신안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첫 번째 박스가 만들어져서 박스 001이라는 고유한 이름이 붙고요. 두 번째 줄에는 그 박스를
에디터블 폴리 상태로 변환을 하라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변환된 박스를 선택을 하고요. 네 번째 줄은 그 에디터 폴리 상태에서 서브 레벨 1단계로 가는 거죠. 그러면 버텍스 모드가 되겠죠. 버텍스 모드로 간 다음에 그 다음 줄은 그 버텍스 1번부터 8번까지 선택을 하라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명령은 그 박스 선택한 1번부터 8번까지의 점을 이제 챔퍼 버텍스 명령을 주는 거죠. 그래서 한 10값 정도 챔퍼 값을 적용을 하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자, 일단은 이 명령어들을 제가 수동으로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 요 스크립트를 실행을 해보는 걸로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맥스로 넘어와서요. 이 창은 내려놓고, 자,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요. 박스를 일단 하나 만들고요. 만든 상태에서 에디트 폴리로 변환을 해야 되겠죠. 변환을 한 다음에 서브 레벨인 버텍스 모드로 온 다음에 점을 전부 선택을 합니다. 그 이후에 이 챔퍼 값을 주는 거죠. 챔퍼를 10만큼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10만큼 적용을 합니다. 네, 이 상태가 지금 제가 수동으로 하나하나씩 명령어를 찾아가면서 만들었던 오브젝트고요. 이제는 이 오브젝트를 만들 때 제가 찾아서 쓰는 명령어 말고 맥스 스크립트로 한번 이 박스를 만드는 걸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기존에 있는 박스는 지우고요. 아까 전에 보셨던 스크립트 내용 그대로입니다. 요거를 이제 제가 한 줄 한 줄씩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가운데다 두고요. 첫 번째 거는 이제 박스를 만들어라는 명령이죠. 저는 한 줄 한 줄 이렇게 실행을 할 거기 때문에 컨트롤 E 대신에 Shift 엔터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실행하고 싶은 줄에 와서 Shift 엔터를 누르면은 이렇게 박스가 완성이 되죠. 박스가 하나 완성이 된 다음에 이 박스를 컨버트를 할 거죠. 에디트 폴리 상태로. 그래서 두 번째 줄을 Shift 엔터로 실행을 합니다. 요 리스너는 잠깐 꺼두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에디트 폴리 상태로 변환하지 않아도 모디파이에 가면 이렇게 폴리 상태로 변화된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세 번째 줄인 셀렉트 박스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줄인 서브 오브젝트 레벨 1번으로 요청이 자꾸 뜨는데 이걸 밑으로 내려놓고 그러면은 자 서브 오브젝트 레벨 1번으로 다시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 에디트 폴리 상태의 서브 오브젝트 레벨 1번 즉 버텍스 모드가 되겠죠. 이 버텍스 모드를 Shift 엔터로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모디파이 패널에서 이렇게 1번 점을 선택할 수 있는 게 활성화가 되죠.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줄인 모든 버텍스를 선택을 하라. 그렇죠? 그래서 다 지금 빨갛게 선택이 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맨 밑에 명령어인 이 챔퍼 값 10만큼 주는 거죠. 각 버텍스마다 이렇게 하면은 제가 조금 전에 만들었던 수동으로 이렇게 버튼 오른쪽에 있는 버튼 다 눌러가면서 만들었던 그 오브젝트가 이 스크립트만으로 완성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지금 저는 이렇게 한 줄 한 줄 쳤지만은 이렇게 한 줄 한 줄 치면은 굉장히 시간 낭비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Shift 엔터는 이제 줄 단위로 실행하는 거지만은 컨트롤 E 같은 경우에는 이 스크립트 전체를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컨트롤 E를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오브젝트가 완성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지금은 이렇게 아주 간단한 스크립트를 사용을 했고요.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이제 명령어들을 배워서 조금 더 복잡한 스크립트를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보신 내용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맥스 스크립트를 실행하는 법도 알고 이제 어떻게 이 스크립트가 일을 하는지도 아는데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은 어떤 명령어를 써야 될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뭐 박스를 만드는 명령어도 처음에 몰랐었고요. 그 다음에 뭐 컨버터블 에디트 컨버터블 하는 것도 잘 몰랐었죠. 이런 명령어들을 어떻게 찾아볼 수 있느냐.
보통 이 두 가지를 사용을 해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 맥스 스크립트 리스너에 있는 매크로 기능을 사용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 오토데스크 3ds Max 헬프 파일을 사용하는 법이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이걸 간단히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내용인지. 그 다음에 맥스 리스너 창을 띄운 다음에 이 위에 보시면 창을 내릴 수 있는 조그만 이 화살표가 생겨요. 이렇게 쭉 드래그 앤 드랍 하시면 이렇게 핑크색의 창이 하나 더 뜨는데, 이 창을 일단은 클리어 얼로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이 매크로 레코드라는 버튼에 Enable이라는 게 체크가 돼 있어야 합니다. 이 Enable을 체크를 하신 다음에 제가 아무거나 오브젝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에서 박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박스를 이렇게 만들죠. 만들면은 이 매크로 창에 맥스 스크립트 리스너의 매크로 창 위에 보면은 이렇게 명령어가 뜨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명령어를 카피 앤 페이스트로 해서 맥스 에디터 창에 붙여넣기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사각형 이 박스는 지우고요. 그 다음 요 붙여넣기 한 요 내용을 실행을 한번 해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한 줄 실행할 거니까 Shift 엔터로 실행을 하면은 똑같은 박스가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디셀렉션 하거나 셀렉션 할 때 여기 보시면은 이 매크로 창 보시면은 계속 이 명령어들이 실행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맥스 안에서 이 명령어들이 지금 실행되는 것들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명령어를 실행을 하면은 그 명령어가 이 위에 창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밴드 명령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밴드를 적용을 하면은 밴드에 대한 명령어들이 나오고, 이제 그 명령어를 갖고 응용을 하셔가지고 사용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맥스 스크립트 리스너를 사용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3ds Max 헬프 파일을 사용하는 법이 하나가 있죠. 이렇게 맥스를 시동을 하신 다음에 헬프 파일을 누르면 F1을 사용해서 헬프 파일을 누르면은 이렇게 맥스 스크립트 헬프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 가면 이제 각 그 기능별로 스크립트들이 이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에디터블 폴리에 대한 명령어가 보고 싶다 그러면 이쪽으로 들어오시면은 여기에 이제 에디터블 폴리에 대한 모든 명령어들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또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자세하게 어떻게 쓰는 법이라든가 이 명령어가 어떤 일을 한다든가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근데 모든 내용들은 이제 다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명령어를 찾아보는 방법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 작성했던 맥스 스크립트 파일을 이 맥스 스크립트 에디터에서 열어가지고 이 사람이 이런 명령을 사용했구나 라고 이제 알아가는 방법도 하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명령어도 이제 어떻게 찾는지도 알았으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맥스 스크립트를 어떻게 구성을 하고 사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맥스 스크립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몇 가지 이제 명령어들이 또 있어요. 맥스 스크립트 안에서 이제 어떤 조건을 갖고 사용되는 이제 명령어들인데, 요걸 이제 거의 문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기초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게 이제 변수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올 if문, for문, 함수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변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는 하나의 이제 빈 박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빈 박스에 제가 원하는 모든 데이터들을 그 박스 안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 변수의 이름 또한 제가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고요. 3ds Max에서 변수를 정의하는 방법은 이렇게 오른쪽처럼 이렇게 빨간색으로 된 게 변수고요. 그리고 파란색 사각형으로 된 건 이제 제가 원하는 데이터들입니다. 그래서 변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마음대로 이름을 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는이라는 equal이라는 그 텍스트를 친 다음에 제가 원하는 데이터 타입을 오른쪽에 넣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거를 이 왼쪽에 변수 박스 안에 넣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숫자라든가 아니면 더하기 뺄셈에 나온 결과 값이라든가 실수, 문자, 혹은 제가 원하는 오브젝트, 3ds Max에서의 오브젝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뭐 XYZ 값인데 이제 3ds Max 3차원 공간 안에서 갖는 그런 세 가지 값들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저장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 변수를 3D Max에서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미리 적어 놓은 게 있는데, 이렇게 이제 맥스 리스너 창을 보시면은, 일단은 이걸 깨끗이 지우고, 테스트 001이라는 곳에다가 제가 숫자 1이라는 걸 넣습니다. 그리고 Shift 엔터를 치게 되면은, 이 리스너에 1이라는 값이 출력이 되어 있죠. 그러면 테스트 001에 1이라는 값이 들어왔다는 결과값을 아웃풋을 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인 2 더하기 3을 테스트 002에 넣으면은 5가 되겠죠. 2 더하기 3은 5가 되니까 이 5 값을 테스트 002에 넣은 거고요. 그 다음에 0.1이라는 값을 003에 넣고, 그 다음 이거 쌍따옴표 할 때 주의하셔야 되는데, 붙여넣기 하면은 이런 따옴표가 안 생기고, 문장을 쓸 때 나오는 따옴표가 생겨요. 그래서 쌍따옴표 쓰실 때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줄인 테스트 004에 이 문자 ABCD라는 거를 넣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ABCD가 들어갔다라고 결과값이 나오고, 그리고 005번에는 제가 아까 전에 만들었던 박스 오브젝트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선택을 하고 Shift 엔터. 그러면 이렇게 박스가 만들어짐과 동시에 테스트 005라는 변수 안에 이 박스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x, y, z 값이 세 개의 값이 한 덩어리를 이루는, 그룹을 이루는 이 값을 테스트 006으로 넣을 수도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변수를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이 변수가 다 실행이 되고 지워졌다. 그러면 이 변수에 뭐가 들어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죠. 이럴 때는 프린트 문이나 포맷 명령어를 사용을 해가지고, 자, 제가 아까 테스트 001에는 숫자 1을 넣었었죠. 프린트 테스트 001 이 변수를 입력을 하면은 이렇게 출력을 해줘요. 이 테스트 001에는 1값이 들어와 있다라고. 그리고 005 같은 경우에는 아까 박스를 넣었는데, 이것도 이제 실행을 해보면은, 자, 너는 아까 그 테스트 005라는 변수 안에 이 박스를 넣었다 라고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6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10이라는 XYZ 값을 넣었었죠. 다시 하고요. 다시 출력을 하면은 이렇게 10이라는 값이 출력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변수에 뭐가 들었는지 프린트문이나 이 포맷을 사용을 해가지고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방금 전에 제가 했던 이 변수 확인하는 법이고요. 프린트 001, 002 이런 식으로 이제 변수 안에 어떤 내용이 들었는지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변수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이 변수를 활용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 박스를 만들고 테스트 005라는 곳에 이 테스트 005라는 변수에 넣었는데, 앞으로 이제 이 박스는 박스라는 이름 대신에 테스트 005라는 이름을 갖고 맥스 안에서 명령이 실행이 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박스 이름 말고 이 변수로 대처를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select test 005라고 하면은 이 변수 안에 있는 박스가 선택이 되는 거고요. move test 005 10이라고 하면은 이 변수 안에 있는 박스를 10만큼 옮겨라. 이런 식으로 이제 명령어가 적용이 됩니다. 자, 지금 나온 내용을 제가 맥스 안에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스크립트는 아까 제가 PT에서 보여드린 자료와 똑같이 되어 있고요. 자, 한 줄 한 줄씩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줄인 테스트 005에 박스를 하나 만들어서 집어넣겠습니다. Shift 엔터를 이용을 해서 첫 번째 줄 실행을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테스트 005라는 변수 안에 이 박스가 들어가 있겠죠. 일단 디셀렉션을 한 다음에요. 두 번째 줄인 select 테스트 005 그 박스가 들어가 있는 변수를 선택을 하는 거니까 그 박스를 선택하는 거와 똑같이 되겠죠. 그래서 select 테스트 005를 실행을 하면 이렇게 셀렉션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move 역시 이 변수를 사용을 해서 실행을 하면 이렇게 이 박스가 이동이 됩니다. 물론 이 박스에 대한 여러 가지 이 어트리뷰트들, 속성 값들도 고칠 수가 있고요. 네 번째 줄을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지금 잘 안 보이시는데 F3번 눌러 보면은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눈 게 보이시죠? 50개로 총 나눴습니다. 다시 와서
높이 또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그 다음 프리즈 역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브젝트를 지우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오브젝트 이름 말고 이렇게 오브젝트를 변수 안에 넣어서 변수를 활용하는 법을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이 오브젝트가 몰라도 이 변수 안에 집어넣고 변수 이름만 알면 이제 사용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저희가 맨 처음에 아까 만들었던 박스를 폴리 상태를 만들고 폴리 상태에서 버텍스 모드로 간 다음에 버텍스를 선택을 하고 챔프 명령을 줬었잖아요. 이 구문을 변수를 사용을 해서 변수를 활용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고친다 그러면은 오른쪽과 같이 나올 수가 있겠죠. A라는 변수를 일단 만들고 그 A 안에 박스를 집어넣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박스가 사용될 이름 대신에 이 A라는 변수가 대처해서 사용되게 되는 거죠. 자, 이것도 이 맥스 안에서 한번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똑같은 스크립트고요. 그 대신에 이제 A라는 변수를 만들고 박스를 그 안에 넣고 박스 대신에 이제 A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자, 전부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E를 눌러서 실행을 하게 되면은 아까와 똑같이 이 오브젝트가 만들어지죠. 그 대신에 이제 변수를 활용을 해서 이 오브젝트에 대한 속성 값들을 조절을 했습니다. 네, 변수는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은 이 오브젝트 이름 말고 이제 또 하나의 이름 공간을 사용하는 조금 합리적인 방법을 배우게 되는 거죠. 변수를 사용하게 되면은. 자, 변수 다음으로 배울 거는 이제 if문이라는 겁니다. if문은 이 왼쪽과 같이 조건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A랑 B랑 비교를 한 다음에 만약에 맞으면은 A라는 명령을 실행을 하고 아니면은 B라는 명령을 실행을 해라 라는 이제 그런 조건에 관한 명령어 구문이고요. 오른쪽 예제를 보시면은 이 보라색으로 된 게 이 조건이에요. 그래서 숫자 1이 숫자 1과 같으면은 가로 안에 있는 명령어들이 실행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로 안에 있는 명령어 test 005라는 변수를 만들고요. 그 안에 박스를 넣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if문을 사용하다 보면은 한 가지의 조건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조건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else if라는 거를 더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if 숫자 1이 1과 같지 않으면은 테스트 005 안에 박스를 넣고 그게 아니고 숫자 1이 숫자 1과 똑같다 그러면은 스피어를 만들어라 라는 명령이 되겠죠. 자, 이 내용을 맥스에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f문. 일단은 if문 먼저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숫자 1이 1과 같으면은 테스트 005라는 변수를 만들고 그 안에 박스를 넣어라 라는 의미입니다.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박스가 하나 만들어지죠. 숫자 1은 숫자 1과 같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서 2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기존에 있는 오브젝트를 지우고요. 2를 한번 넣어서 이 if문을 한번 구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행을 하면은 이 명령어가 실행이 되질 않아요. 숫자 2와 1은 다르기 때문에 건너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2를 1로 바꾸면은 숫자 1과 같으니까 이 가로 안에 있는 명령어들이 실행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문장인 두 가지 이제 조건문 형태가 나오는데, 자,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숫자 1이 아니면은 테스트 005 변수 안에 박스를 넣고 만약에 숫자 1이 숫자 1과 같으면은 테스트 005 안에 스피어를 넣어라. 이 구문을 실행을 하면은 박스는 만들어지지가 않고 스피어가 만들어지겠죠. 왜 그러냐면 숫자 1은 숫자 1과 같으니까. 두 번째 있는 조건이 실행이 되는 거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행을 하면 스피어가 만들어지죠. 숫자 1과 숫자 1은 같기 때문에 같지 않다라는 조건에 만족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있는 조건 숫자 1과 1이 같다라는 조건을 만족을 하기 때문에 이 스피어를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if문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if문을 사용하시는 또 하나의 응용 예제를 제가 하나 갖고 왔는데, 힌트라는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이 명령어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아직 제가 이제 알고 있는 명령어들을 이제 위에다가 써놨어요. 그래서 현재 제가
머물고 있는 프레임을 구하는 명령어인데 current time as a integer라는 명령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ticks per frame이라는 거를 또 사용을 합니다. 맥스는 한 프레임을 총 60개의 틱으로 160개의 틱으로 나눠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현재 프레임 같은 경우에 이제 명령어를 주게 되면은 한 프레임당 160개로 이렇게 불러와지게 되고요. 그걸 다시 한 프레임이 몇 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현재 프레임을 구하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 같은 경우에는 현재 프레임을 구하는 명령이고요. 두 번째 그 이 밑에 있는 그 명령어들은 방금 전에 배웠던 그 if문을 사용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프레임이 50프레임보다 밑에 있으면 박스를 만들고 50프레임보다 위에 있으면은 스피어를 만들어라 라는 명령이죠. 그리고 이제 XYZ 값에다가 제가 그 현재 프레임 그 수치를 연결을 해놨어요. 그래서 박스가 만들어지면서 뭐 X만큼 현재 프레임의 값을 갖고 아니면은 스피어는 뭐 Z 값에 현재 프레임의 값을 갖도록 그렇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다시 맥스로 돌아와서요. 그 구문을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똑같은 구문인데요.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실행하기 전에 현재 프레임을 구하는 명령이 있으니까 현재 프레임을 약간 좀 이동을 해가지고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40프레임에 와서 한번 실행을 하고요. 아이고 잘못됐네요. 다시 한번 실행을 할게요. 40프레임에 와서 일단 실행을 한번 하면은 이렇게 박스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35프레임으로 와서 다시 한번 이 명령을 실행을 하면은 네, 이렇게 박스가 두 개가 만들어지죠.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계속 이동을 해서 실행을 하면은 현재 프레임 값이 X와 연결이 돼서 이 X만큼 이동된 박스들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50프레임이 넘어가면은 제가 그 if문에 50프레임이 넘어가면은 스피어라는 걸 만들려고 명령을 내렸죠. 그래서 현재 프레임이 지금 53프레임인데 53프레임에서 실행을 하면은 스피어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현재 프레임 값을 이 Y로 연결시켰기 때문에 이제 계속 높아지고 있죠. 프레임이 올라갈수록. 그래서 뭐 100프레임 와서 실행하면 이제 100만큼 올라가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50프레임 밑에서 이 스크립트를 실행했을 때는 박스가 만들어지고요. 50프레임 이후에서 실행했을 때는 이렇게 스피어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 if문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런 조건들을 넣어서 응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이 맥스 스크립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포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문은 if문과 똑같이 이 보라색 부분에 이 조건 형태의 문장이 들어가요. 그래서 for i in 1 to 10 2라는 요런 이제 문장을 쓰는데 보라색 안에 있는 이 내용을 이제 해석을 해보면은 i라는 의미의 변수를 만들고요. 그 i라는 의미의 변수 안에 1부터 10까지 하나하나씩 넣고 빼고 합니다. 그러면 총 10개를 넣고 빼고 하겠죠. 그럼과 동시에 이 가로 안에 있는 명령어들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가로 안에 있는 명령이 총 10번 실행이 되는 거죠. i 안에 1, 2, 3, 4, 5, 6, 7 이렇게 10까지 대입이 됨과 동시에 이 가로 안에 있는 명령어들도 같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총 10번 실행이 되는 거죠. 이 포문을 맥스에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새 파일로 온 다음에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방금 전에 보신 스크립트 내용하고 똑같은데 이렇게 자 i는 1부터 10까지 대입을 하면서 이 중간 이 가로 안에 있는 박스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박스의 a 값에다가 저는 이 i 값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i 값이 계속 증가를 하겠죠. 그러면서 박스가 만들어지면서 계속 증가를 하겠죠. 근데 그 변화 폭이 너무 작기 때문에 저는 이 i 값에다가 곱하기 10을 해줬습니다. 그럼 조금 더 간격이 있게 x 값이 좀 더 많이 떨어지게끔 오브젝트가 생성이 되겠죠. 한번 실행해 볼게요. 컨트롤 2로 실행을 하면은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박스가 생성이 되죠. 그러면 이제 x 값이 증가를 하면서 박스가 이제 계속 하나씩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10개가 총 1부터 10까지 대입을 하면서 만드니까 총 10개의 오브젝트가 완성이 되겠죠.
포문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문 안에 또 if문이나 포문을 중복을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방금 전에 보셨던 포문 안에서 총 10개의 이 박스를 만든 걸 보셨는데, 이 포문 안에 if문을 사용을 해서 이 조건을 달아서 이제 다른 오브젝트를 생성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포문 안에 i가 만들어지고 이 i 안에 1부터 10까지 대입을 하는데, 이 i 값이 계속 증가를 하겠죠. 10까지, 1부터 10까지 증가를 하는데, i 값이 5 값보다 작으면은 박스를 만들고, 그리고 i 값이 계속 증가를 하면서 5보다 커지면은 스피어를 만들어라 라는 if라는 조건을 이 포문 안에 넣었습니다. 그러면 포문이 10번 돌아가는 동안에 이 i 값이 증가를 하면서 이 if문과 if문을 만나면서 비교를 해서 그 if문 안에 있는 명령어들이 또 실행이 되는 거겠죠. 자, 이 문장을 맥스 안에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네, 지금 만들어 놓은 맥스 스크립트 파일이 있는데, 이 파일을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행을 하니까 5개는 박스가 만들어지고 5개는 스피어가 만들어졌죠.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것과 같습니다. 이 폼은 1부터 10까지 돌아갈 때 i 값이 계속 증가를 하겠죠. i 값이 계속 증가를 하고 이 중간에 있는 명령들이 계속 실행이 되는데, if를 만나면서 다시 한번 또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i가 1일 때 5보다 작겠죠. 그래서 박스를 만들고요. i가 2일 때도 5보다 작으니까 박스를 만들고, i가 3일 때에도 박스를 만들겠죠. 근데 i가 5보다 클 때, i가 6이 될 때는 5보다 크겠죠. 그래서 요 밑에 있는 else if라는 명령을 만나게 됩니다. i가 5보다 크니까 박스 대신에 이제 박스는 만들지 말고 이제 스피어를 만들어라 라는 조건을 만나게 돼서 이제 스피어를 만들게 되는 거죠. 6부터는. 그래서 5개의 박스가 있고요. 나머지 10까지, 6부터 10까지 총 5개의 이렇게 박스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포문을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단독으로 사용하실 경우도 많지만은, 지금처럼 이 if문이나 포문을 다시 한번 안에서 사용할 때 사용하실 수도 있는 이런 방법도 많이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박스를 이렇게 나열을 했는데 총 이제 441개의 박스를 만들었고요. 저는 포문을 2개를 사용을 해가지고 포문 안에 포문을 넣고 명령을 실행을 해가지고 이렇게 총 가로 세로 20개의 박스를 만들었습니다. 자,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볼까요? 자, 굉장히 간단하죠? 이 포문 안에 포문을 또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값을 xy, 이 증가값을 xy에다가 넣고 이제 박스를 생성을 한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있는 for i가 1일 때, 마이너스 10일 때, 마이너스 10부터 10까지 시작을 하게끔 만들었으니까요. for 임의의 변수 i에 마이너스 10을 넣은 다음에 그 포문 안에 있는 명령을 실행을 하는데, 그 포문 안에 또 포문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또 j라는 임의의 변수를 만들고요. 다시 또 마이너스 10부터 10까지 넣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계속 회전하면서 포문이 돌게 되는 거죠. i가 마이너스 10일 때 j는 마이너스 10부터 10까지 한번 돌고요. 그 다음에 i가 마이너스 9일 때 다시 또 포문의 j는 마이너스 10부터 10까지 또 한번 돌고요. 이렇게 증가 값을 xy 값에다가 연결을 시키면은 이렇게 오른쪽처럼 총 441개, 20개, 가로 세로 20개짜리 박스의 배열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간단한 맥스 스크립트 파일을 보여드렸는데, 그 버튼을 누르면은 이런 식의 이제 박스가 배열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박스 배열하는 법을 포문을 통해서 알아봤고요. 자, 이제 완성된 이 박스 배열들을 어떻게 이제 랜덤하게 Z값을 주고 배열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제 오른쪽처럼 배열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이제 아셔야 될 명령어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변수 안에다가 제가 박스를 넣는다 그랬죠. 이 변수를 갖고 움직이게 할 수 있는 move라는 명령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힌트 1이라는 곳에 보면은 move, 그 다음 변수가 나오고 대괄호를 연 다음에 그 안에 숫자 3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x, y, z 값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오브젝트를 선택한 오브젝트나 제가 만든 오브젝트를 move 명령을 이용해서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힌트 값은 랜덤이라는 명령인데 랜덤 한 칸 띄고 숫자 한 칸 띄고 숫자로 쓰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랜덤이라는 명령어는 제가 지정했던 숫자, 만약에 1에서부터 5라고 하면은 1에서부터 5까지 중간에 있는 값들을 랜덤하게 뽑아줘요. 출력을 해줘요. 그래서 뭐 1이 나올 수도 있고 5가 나올 수도 있고 4가 나올 수도 있고 2가 나올 수도 있고 3이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랜덤하게 숫자를 아웃풋 해줄 때 이 랜덤이라는 명령어를 씁니다. 그리고 힌트 3에 보시면은 selected라는 변수를 만들고 이렇게 달러 표시를 제가 넣었는데 저거는 제가 지금 선택하고 있는 오브젝트들이 있죠. 그 오브젝트들을 저 이미 변수에 다 넣는 거예요. 만약에 박스가 있고 스피어를 있고 제가 두 개를 선택을 한 다음에 이 selected 그 다음에 달러 표시를 누르면은 이 selected라는 변수 안에 제가 선택한 박스와 스피어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포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는 숫자 1부터 10까지 넣었지만은 포문 같은 경우에 제가 선택한 그 오브젝트들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뭐 박스나 스피어가 됐으면 두 개의 오브젝트가 있죠. 그 두 개의 오브젝트를 포문 안에서 이 i라는 임시의 변수를 만들고 그 i라는 변수에 순차적으로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포문 안에 프린트를 하게 되면 i를 프린트를 하게 되면은 하나씩 꺼내 가지고 프린트를 하게 되는 거죠. i라는 변수에 하나씩 집어넣고 이제 프린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선택한 오브젝트를 활용을 할 때 이렇게 달러라는 표시를 쓰고요. 그 다음에 힌트 네 번째 거에 보면은 맥스 안에 있는 모든 문체를 선택을 할 때에는 저렇게 select라는 명령을 쓰고 달러 표시 뒤에 별표를 넣어주면은 이 3D Max 안에 있는 모든 오브젝트들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네 가지 명령어들을 한번 알아봤고요. 이제 이 명령어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오른쪽과 같이 배열할 수 있는 이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제가 아까 이 20개짜리 가로 세로 20개짜리의 배열을 만들었었죠. 그래서 포문을 사용을 했었는데 똑같이 위에도 이렇게 가로 세로 10개씩 만들으라는 명령을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 밑에 select 달러 별이라는 거는 지금 실 안에 있는 걸 전부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선택한 그 다음 selected 변수 안에 선택한 모든 물체를 넣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selected 안에 모든 변수가 들어갔으면은 그거를 이제 포문으로 돌려서 하나하나씩 다 꺼내가지고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이제 명령어들이 실행이 되는 거죠. 랜덤 넘버라는 곳에는 랜덤 1에서 10까지 넣었고요. 그러면 얘가 1에서 10까지 랜덤한 숫자를 이제 저한테 뽑아주겠죠. 그리고 나서 이 move라는 명령을 이용을 해서 z값에 변화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하나 일일이 제가 오브젝트를 선택하지 않아도 선택한 모든 오브젝트에 랜덤한 값이 z값으로 지정이 돼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자, 이 스크립트를 맥스에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만들어 놓은 시간 관계상 미리 만들어 놓은 스크립트를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기존에 있는 오브젝트들은 다 지우고요. 지금 보시는 게 이제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인데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박스들이 만들어짐과 동시에 z값에 이제 변화가 생겨죠. 그래서 이렇게 들쭉날쭉 배열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첫 번째 이 세션을 시작할 때 첫 번째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툴에 대한 기능들을 어느 정도 구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배울 내용은 이제 함수라는 내용입니다. 함수라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3D Max에서 보통 이제 이런 명령어들을 사용하다 보면은 단축키를 많이 사용을 할 때가 있죠. 이 단축키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방금 전에 제가 만든 명령어들이 있죠. 그 명령어들을 이 펑션이라는 함수 안에 넣고 단축키 여기 보면 이 보라색으로 텍스트가 되어 있는데 이 보라색 텍스트를 넣으면은 실행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펑션이라는 텍스트를 먼저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하는 텍스트를 넣고 는이라는 마크를 붙인 다음에 가로 안에 이 명령어들을 넣으면은
비로소 이제 단축키처럼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함수를 한번 3D Max에서 한번 사용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기존에 있는 C는 다시 리셋을 하고요. 그리고 Max 에디터 창을 다시 연 다음에 만들어진 함수에 대한 걸 한번 불러볼게요. 이렇게 펑션 name fc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 펑션이라는 거는 일단 붙여줘야지 함수라는 게 인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name fc라는 곳에다가는 제가 원하는 이름의 텍스트를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가로 안에 제가 원하는 명령어를 넣으면 되는 거죠.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박스가 만들어짐과 동시에 10만큼 이동이 되어 있죠. 이 박스 안에 있는 내용들이 이제 실행이 된 거죠. 자, 이렇게 함수를 한번 실행을 한 다음에, 제가 이건 일종의 단축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언제 어디서든 제가 정의한 이 함수의 이름을 실행을 하면은 제가 아까 써놓았던 명령어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다 실행이 돼요. 제가 굳이 그 내용을 또 쓰지 않아도 이 함수를 한번 실행을 한 다음에 이 단축키처럼 제가 원하는 텍스트를 집어넣으면은 이런 식으로 계속 똑같은 명령이 실행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함수의 가장 큰 기능입니다. 자, 그럼 함수도 알았으니까 이 함수 안에 저희가 방금 만들었던 그 기능들을 넣어가지고 단축키처럼 사용을 하면은 빠르게 명령어들을 실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왼쪽에 있던 저희가 이미 만들었던 포뮬을 사용해서 뭐 랜덤 명령도 사용해서 만들었던 이 배열에 관한 명령어들을 이 펑션 안에 갖고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my first max script라는 텍스트를 만나게 되면은 이 제가 만들었던 명령어들이 실행이 되게끔 이 함수로 지정을 하는 겁니다. 자, 맥스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알아볼게요. 미리 만들어 놓은 파일을 갖고 왔고요. 여기에서 방금 전에 보셨던 똑같은 내용이고요. 이걸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실행을 하면은 실행함과 동시에 이렇게 박스들이 배열이 되고 만들어지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함수 같은 경우에 제가 이 내용을 지우고 제가 알고 있는 단축키, 즉 제가 설정했던 텍스트 값만 넣으면은 언제든지 쓸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지정한 텍스트인데요. 이걸 실행하면은 그 명령어들이 계속 실행이 되죠. 다시 지우고 아무 때나 그냥 실행을 하면 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계속 똑같은 명령어들이 실행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함수를 응용을 해서 제가 원하는 명령어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실행을 할 때 이 함수 기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제가 원하는 오른쪽과 같이 저런 배열을 만들 수 있는 기능들, 폼문을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뭐 셀렉트 기능도 사용을 했고, 랜덤 기능도 사용을 했고, 이런 기능들을 사용을 해서 저 배열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았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함수 안에 넣어서 빠르게 단축키와 같은 기능으로 제가 원하는 텍스트를 넣으면은 제가 원하는 명령어가 실행이 되게끔 설정도 했고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상태는 이제 스크립트 상태인 거고요. 인하우스2를 만들려면은 여기 이제 UI를 달아야 되겠죠. 처음 봤던 이 UI 버튼이라든가 가장 간단한 UI를 보여드렸는데, 이런 UI를 만드는 명령어들은 또 따로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노란색 사각형 안에 있는 게 이 UI를 만드는 부분인데, 이 UI를 만드는 부분은 이 맥스 스크립트를 만드는 거랑 약간 좀 틀린 문법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요 UI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웨비나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이런 노란색 UI를 만드는 부분과 밑에 있는 빨간색 저희가 여태까지 만들었던 그 명령어들을 붙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make box라는 버튼을 누르면은 my first max script라는 함수가 실행이 되게끔 연결을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이 UI에서 버튼을 누르면은 이 함수가 실행이 되면은 비로소 맥스에서 실행이 되는
그런 이제 프로세스를 갖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맥스로 돌아가서 이거 함수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내용은 다 지우고요. 그러면 이렇게 조그맣게 윈도우 이 UI가 뜨죠. 그리고 가운데 메이크박스라는 버튼이 있고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방금 전까지 저희가 배웠던 배열을 하고 이 높이값에 랜덤 값을 주는 이 명령이 실행이 되는 거죠. 네, 오늘 첫 번째 세션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이제 가장 기초적인 맥스 스크립트를 어떻게 사용하고 활용하는지, 그리고 또 가장 간단한 명령어들이죠. 변수, if문, for문, 함수, 여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그걸 가지고 응용을 해서 이렇게 20개, 가로 세로 20개의 배열들을 만들고 높이값에 랜덤 값을 주는 그 기능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어떻게 이 맥스 스크립트를 갖고 본격적으로 이 파이프라인에 대입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